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국제법의 법원이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게 된 서울대학교의 이근관입니다. 이 국제법의 법원이라고 하는 것, 그 중요성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국제사회에서 적용되는 법규인 국제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형성이 되는가, 또 동시에 이러한 실정 법규의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요소들은 또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그런 문제죠. 그래서 먼저 법원의 이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하나 말씀드릴 것이, 오늘 우리의 논의는 어떻게 보면 이 전통적인 방식에 의해서 특히 ICJ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 1항에 나와 있는 형식적 법원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서 그 이외에 또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시에 제가 이 강의 자료가 평소에 학교에서 강의하던 자료인데, 저는 정윤석 교수님의 교과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체제를, 물론 똑같은 건 아닙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정윤석 교수님의 체제를 따르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법원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법원론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법원론이라는 것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내법이나 국제법 체계를 가릴 것 없이 이것은 법 체계 내에서 아주 근본적인 중요성을 갖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본다고 치면, 한 사회 내에서 법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당의 사회 내에서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법을 말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이게 일반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많이 다룬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법과 힘의 요소, 또 형식적 법원과 실질적 법원 간의 이제 관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서 좀 강조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논의를 본다고 치면 주로 형식적 법원에 대해서, 거기도 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만 다루기도 벅차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제법의 법원을 얘기하면서 주로 특히 ICJ 규정 38조 1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관련되는 또 ICJ 판례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그것만 살핀데도 아주 그야말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듭니다. 시간 노력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 법원론이 갖는 근본적인 의익, 즉 국제사회에서 법이 성립하기 위해서, 또 그런 법이 성립하고 또 그런 법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또 그 배후에, 아니면 근저에 또 힘이라고 하는 파워라는 요소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간과하기 쉽다는 점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이 조금 어렵게 제가 썼습니다만은, 국제사회 내에서 great powers, 강대국 내지는 패권적 지위에 있는 국가들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수월하게 그런 국제법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즉 한편으로 봐서는 국제법이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동시에 그 질서라는 것은 중립적인 질서가 아니라 이러한 강대국이라든지 아니면 패권 국가의 그런 이익에 부합하는 그 질서라고 하는 측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거죠. 법이라는 것이 한편으로 봐서는 질서 유지라고 하는 것, 동시에 한편으로 봐서는 또한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적 기능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대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그런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물론 힘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파워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심지어 포스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일단은 법원론의 장에서 법 자체를, 법원론을 이제 정의하는 것, 달리 말하면 법원 담론의 장에서 패권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제가 좀 다시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법원론, 국제법 법원론에서 작동되는 그러한 법과 힘, law and power,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 사이의 그런 상호관계라고 하는 부분들, 상호작용,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약간의 교과서적인 설명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하는 이미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ICJ 규정 38조 1항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게 될 것인데, 그 이외에도 여러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런 추가적인 법원들 내지는 법원 후보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약, 관습, 법의 일반 원칙, 그 다음에 판례, 학설, 이거는 전부 다
ICJ 규정 38조 1항에서 커버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외에 다른 부분들, 예를 들어서 형평이라든지 아니면 또 UN 총회의 결의라든지, 예. 그다음에 또 그것이 과연 법원이냐 아니면 의무의 근원이냐 연원이냐에 대해서 얘기가 있지만은 또 일방적 국가에 의한 일방적 행위라든지 또 이른바 소프트웨어 컨셉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 마지막으로는 또 여러 법원 간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원이라는 용어, 폰테스 유리스, 이 원자가 좀 다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원이라고 하면 Court of Justice, 재판소를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서 법원은 원자는 이 삼수변에 붙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법의 원천, 법의 연원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이것은 로마법상의 폰테스 유리스, 폰테스라는 것은 이제 폰스, 뭐 분수라든지 셈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복수 이격이 돼서 폰테스 유리스라고 하는 것인데 그 표현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이 형식적 의미의 법원과 실질적 의미의 법원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 의미의 법원이라는 것은 일반적 적용 가능성을 갖는 실정 국제법규가 형성되는 절차, 과정 또는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형성된 결과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제사회에서 현재 국제사회에서 적용되는 구성력을 갖는 그러한 실정 국제법규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형성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조약과 간섭을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좀 또 살펴봐야 되는 것이 실질적 의미의 법원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국제사회 내에서 실정 국제법규를 발생시키고 그것을 변경시키고 또한 소멸시키는 그러한 다양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고 치면은 이제 칼 막스식의 표현을 쓴다고 치면은 이것은 실질적 의미의 법원 일종의 토대를 형성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 위에 보면은 이제 조약 관습을 비롯한 형식적 의미의 법원이 존재한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주의적인 그런 접근법, 법원론에 대한 접근법이라는 것은 주로 이 형식적 의미의 법원에 이제 한정해서 살펴보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 이 국제법 체계와 국제법이 작동하는 그런 현실을 맥락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이제 의문도 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린 바는 ICJ 규정 38조 1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문을 보게 되면은 38조 1항과 2항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재판소는 재판소에 회부된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임무로 하며 다음을 적용한다라고 해서 ICJ가 자신에게 부탁된 그러한 그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적용할 법규를 이제 나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바로 국제법의 법원을 얘기한다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이미 PCIJ 시절부터 있던 그 조항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카테고리가 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분쟁국에 의해서 명백히 인정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일반적인 또한 특별한 국제 협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International Conventions라고 하는데, Conventions, 협약.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조약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관습인데 상당히 중요한 규정이죠. 그래서 법으로 수락된 일반적 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International Custom, 그 다음에 as evidence of a general practice accepted as law. 그래서 여기 a general practice accepted as law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봐서는 관습이, 국제법상의 관습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일반적 실행, 관행이라고 하는 객관적 요소와 accepted as law, 법으로서 수락된, 그래서 법적 확신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이러한 주관적 요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관습 부분에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조약과 관습이 가장 대표적인 이제 법원으로서 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문명국에 의해서 인정된 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해서, 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recognized by civilized nations. 예, 이게 civilized nations. PCIJ. 1920년대에 출범한 PCIJ 시절의 그 시대적인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문명 국가들
의해서 인정된 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내용도 우리가 나중에 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법칙 결정의 보조수단이라는 표현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subsidiary means for the determination of rules of law. 법칙 결정의 보조수단이다. 보조적 법원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에 이제 판례와 학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게 38조랑 ICJ 규정 38조이고, 국제법의 법원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의 경우에 38조 1항으로부터 시작합니다. ICJ 규정.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ICJ가 자신에게 부탁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용할 어떠한 법규를 적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적용 법규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일반적으로는 더 의미가 확대가 되어서 그 취지가 확대가 되어서 이것은 단지 그런 정도가 아니라 현 국제사회 내에서의 그러한 법원에 대한 sources of international law에 대한 국제법 법원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그러한 스테이트먼트로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든다고 치면은 유엔 해양권 협약 74조와 83조 유엔에서 그 해양법 내에서 EEZ와 그다음에 대륙붕의 경계 확장에 관한 아주 중요한 그런 조항이죠. 거기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제가 밑줄 그은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international law 하면서 as referred to in article 38 of the statute of the ICJ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ICJ 규정 38조 1항에 규정된 바의 국제법. 네. 그래서 이런 조항을 보더라도 ICJ 규정 38조 1항이 단순한 그런 적용 법규, 적용 규칙, 분쟁을 해결하면서 해결함에 있어서 적용할 그런 법규에서 더 나아가서 국제법상의 일반적인 법원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 이런데 이제 그런 이해가 여기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먼저 조약을 먼저 보겠습니다. 조약에 관해서는 아마 조약법을 별도로 또 강의가 있을 텐데, 우리는 이제 국제법원론의 범위 내에서 조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종류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약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개념 규정은 1969년도에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국제법에서 가장 중요한 조약 중에 하나죠. 비엔나 컨벤션 on the law of treaties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 보게 되면 2조에 그 definition 조항이 있습니다. 정의 조항인데 거기 보면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단일의 문서 또는 둘 이상의 문서에 구현되고 있는 것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정한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 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어도 써놨는데, 다만 이제 이것은 그 일반적인 조약에 대한 정의라 보기는 어려운 것이고, 그것은 1969년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목적상, 그 협약의 목적상, 그러다 보니까 좀 통상적인 의미의 그런 그 조약보다는 의미를 좁게 설정하고 있는 것이죠. 뭐 대표적으로 일반 국제법상으로 조약이라는 것은 국가 간의 합의면 되는 것이니까 구두에 의한 합의, oral agreement, 말로 그냥 합의하는 것도 그 조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서면에 의한 합의, 국가들 간에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 것들은 대부분 다 서면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한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국제법상의 조약이라고 하면은 국제법 주체 간의 합의인데, 여기서는 여러 주체 중에서도 국가의 한정에서 일단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 그런 면에서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중요한 그런 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게 국제법에 의해서 규율돼야 된다는 것이죠. international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 간의 합의의 주체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국제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것이 아니라 요 합의 당사국 아니면 뭐 제3국이 될 수도 있겠죠. 국내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국제법상의 조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international law에 의해서 governed by international law입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 국내법도 마찬가지지만 국제법에서도 국가 간의 합의인데 그것이 법적인 구성력을 갖지 않은 합의, 이른바 정치적인 구성력을 갖는
합의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법상에 있어서의 조약이라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국제법, governed by international law, 국제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합의가 그것이 바로 이제 조약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정치적 합의는 뭐 gentleman's agreement라고 해서 신사협정이라든지 또 이제 다른 말로는 또 구속력 없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는 거죠. 뭐 정치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legally non-binding agreement, 법적으로 구속력 없는 합의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뭐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은 1991년도 우리 뭐 헌재 등에서도 1991년도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의 경우에 대체로 신사협정과 유사한 즉 국제법상의 정식의 조약은 아닌 것을 그렇게 보고 봤습니다. 또한 1975년도에 아주 중요한 그런 동서 양진영 간의 합의입니다만은 헬싱키 최종 의정서 같은 경우에도 그것은 조약으로 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그런 국제적인 합의를 지칭하는 데는 아주 다양한 용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whatever is particular designation, 특정 명칭에 여하에 관계없이 그래서 뭐 조약이라는 용어로 사용하지만 그 이외로 다양한 뭐 협약이나 여기 언급되어 있는 그런 아주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는데 용어에 관계없이 어떠한 용어를 사용에 관계없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국제조약 간의 합의이고 그것이 동시에 또 국제법에 의해서 규율받는 그런 합의다라고 하면은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전부 다 이 조약으로서 간주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조약의 분류를 해보면은 일반적인 분류 중에 하나는 바로 조약 당사자의 수를 중심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양자 조약, 다자 조약 이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외교부의 조약 정보 부분에 가보더라도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뭐 이것은 뭐 주로 국내법상 관계되는 것이지만 비준 절차의 필요 여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식의 조약과 정식의 조약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는데 이 법적 성질을 중심으로 해서 또한 구분도 행합니다. 그래서 계약적 조약, contractual treaties라고 하는 또 이걸 잘 드러내 주는 것이 이제 불어 표현인데 traité contrat라고 해서 이게 앞에 이제 조약인데 contract적인 조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일시적으로 차관을 제공하는 조약과 같이 조약 당사자의 의사표시 내용이 동일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일시적인 지급이나 특정 사안의 처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단히 아주 그야말로 거래적인 계약적인 의미의 조약이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좀 주의해서 봐야 하는 것이 바로 입법적 효력을 갖는 입법적 조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연 이런 입법적 조약이라는 것이 국제법상 확립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뭐 영어로 된 책을 보게 되면 입법적 조약을 할 때 보면 주로 이렇게 이중 따옴표를 붙여가지고 law making treaty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불어 표현에는 traité law라고 해서 law죠. 법적인 성격을 갖는 그러한 조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형태 자체가 법적인 명제의 형태로 되어 있고 장래의 당사자들의 행위를 규율할 또 일반적인 규범입니다. 창설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까 contractual treaty, 계약적인 조약의 경우는 조약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이 그것이 각기 다른데 거기에 비해서 입법적 조약의 경우는 그것이 모든 당사국에 대해서 동일한 권리와 원칙적으로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는 그러한 조약의 경우는 이제 입법적 조약이다라고 하는 그런 명칭도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1969년도에 조약에 관한 비엔나 협약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걸로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국제법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법원으로서 조약과 관습을 들고 있는데 어떤 견해에 따르면은 이 두 가지 조약 중에서 계약적 조약과 입법 조약 중에서 진정한 의미의 법원은 오로지 입법적 조약만이 진정한 법안이다 라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계약적 조약이라는 것은 무슨 그냥 특정한 의무의 소스 여론이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적용성을 갖는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인 적용성을 갖는 그러한 법의 여론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어서 이제 관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조약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관습에 대해서 볼 텐데, 여기는 용어를 이제 영어로는 customary international law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관습국제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책에 보면은 이제 국제관습법이라고 번역되기도 한데, 그냥 여기서는 이제 관습국제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줄여서는 관습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먼저 보게 되면은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나 관례 또는 관행이 아니고, 그것이 ICJ 규정 제38조 1항이 규정하고 있듯이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죠. 법으로서 수락된 accepted as law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밑에다 얘기 나오지만 어떤 행위들은 장기간에 걸쳐서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습관적으로 반복됩니다. 그 사실만 가지고 바로 그것이 관습국제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왜냐? 그것은 이것이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이 이것이 국제법에 의해서 의무로서 부과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식, 법적 신념 내지는 법적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도 해양에서 선박들 간에 격식을 갖춘 인사를 교환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뭐 법적인 관념 없이, 법적인 의무 관념 없이 늘 습관적으로 해오던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것을 관습국제법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상적인 그런 단순한 무슨 뭐 습관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usage, 관행과 법으로서의 그런 관습을 구분하는 가장 결정적인 그런 지표가 이 opinion juris, 즉 법적 신념 내지는 법적 확신의 존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미 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립 요건을 보면 이제 통설적인 견해에 따르면 두 가지, 객관적인 요소와 그다음에 주관적인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뭐 라틴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제 corpus라고 하는 것은 몸이라고 하는 것이고 animus은 정신이다 보니까 객관적 요소, 주관적 요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general practice, 일반적인 관행, 실행이 객관적 요소로서 필요한 것이고 주관적 요소로서는 이제 opinio juris, sive necessitatis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뭐 opinio juris라고 하는데 sive라고 하는 것은 이제 o라고 해서 necessitatis, necessitas, necessity의 이제 이격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것이 법으로서 이것이 부과되어 있다라든지 이걸 하는 것이 임의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필연적인 것으로서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즉 이제 법으로서 부과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오피니언, 내심의 신념이라든지 확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럼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제법의 가장 본원적인 주체로 알려져 있는 국가는 그야말로 그 법인인데 법인의 내심의 의사를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 이게 늘 좀 어려운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견해에 따르면은 이 법적 확신이라고 하는 주관적 요소, 심리적 요소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ICJ 국제사법재판소 이러한 국제법상의 많은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때 가장 그 유권적인 그러한 해석을 내리는 기관이 바로 ICJ라고 할 수가 있는데, ICJ는 지금까지 계속 일관되게 특히 이제 1986년도에 니카라과 사건 등에서 관습국제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 둘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아직 견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법적 확신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 법적 확신, 아까 얘기했던 견해는 보면은 그 객관적 요소, 일반적인 관행만 있으면은 국제관습법이 성립한다, 관습국제법이 성립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반대로 그것이 아니라 그냥 국가들 사이에서 법적 확신만 널리 공유가 되면은 바로 그것에 의해서 국제법이 성립한다. 그래서 1960년대에 제기되었던 컨셉트로서, 주장되었던 컨셉트로서 일종의 속성 관습국제법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인스턴트 커스텀. 그 당시에 이제 우주법 같은 경우에 그 전에 없던 그 문제인데 이제 갑자기 등장하면서 아주 빠른 시기 내에 그것이 널리 수락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장기간에 걸친 일반적 관행이 없다 하더라도 오피니언 유스만에 의해서 성립할 수 있다라고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인데,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ICJ의 경우는 특히 이 두 가지 요소를 전부 다 요구하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일반적 실행 관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동일한 형태의 실행이 반복 계속되어서 일반성을 이제 획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참 일반성, 보편성, 이게 참 그 애매한 개념입니다. 보편성은 그러니까 그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일반성이라는 것은 대다수의 국가,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서 아주 애매합니다. 그럼 숫자만 많으면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중에 이른바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행하는 강대국들이 포함되어야 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1969년도 북해 대륙동 사건과 관련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어쨌든 그 동일한 형태의 실행이 반복 계속되어서 일반성, generality라고 합니다. general practice니까. universal practice는 일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예.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이따가 좀 나중에 살펴볼 사건이긴 합니다만은 1950년도에 어사일럼 사건, 비호권 사건에서 ICJ가 판시하듯이 원칙적으로, 자, 그 사건은 보겠지만 이제 local custom, 지역적,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성립하고 있던 local custom에 관련되다 보니까 그 요건 자체가 사실은 일반적 관습,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제법에서는 이 부분도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국제사회 전반에 대해서 성립하는 그런 general custom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특정한 지역에서 적용되는 local custom 혹은 special custom이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후자의 경우는 그 요건이 좀 더 엄격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은 어떤 요건을 요구하고 있냐라고 하면 바로 항구적 균일적 관행, constant and uniform usage라고 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니카라과 사건에서 보면 이제 general custom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그보다는 좀 더 완화된 그러한 그 요건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는 반드시 실행이 절대적으로 엄격한 획일성을 갖출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앞에서 보게 되면 constant, 그런 실행이 계속 constant, 반복될 뿐만 아니라 또 그 내용 자체가 획일적, uniform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니카라과 사건에서는 그러한 후자, uniformity에 관계되는 획일성에 관계되는 요건을 좀 완화시키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럼 실행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 국가의 state practice인데, 실행의 의미를 둘러싸고 얘기가 또 여러 가지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영해 12해리 설정과 관련해가지고, 과연 영해 12해리가 관습국제법이냐? 즉,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실행이 존재하느냐? 일반적 실행이 존재하느냐라고 할 때 과연 general practice, 그걸 뭐로 볼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A라고 하는 국가가 있는데 원래 3해리던 그 영해를 12해리까지 확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그 12해리로 확정을 해서 그것을 공포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국가 실행이 있다. 즉 영해 12해리라고 하는 그런 실행, 그 관습국제법과 관련해서 실행이 있다라고 볼 거냐? 아니면 더 나아가서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그 12해리로 영해를 확장해서 불구하고 주변 국가의 선박들이 영해로 들어와서 어로 작업을 한다든지 허가를 받지 않고 어로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단속 행위를 할 때 그렇게 해야만 그때 가서야 비로소 실행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 이 관습국제법의 성립에 필수적인 그런 객관적 요건과 관련해서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느냐, 아니면 좀 더 완화해서 해석하느냐, 이런 문제죠. 한때는 이것을 아주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견해도 있었습니다. 단지 무슨 영해 12해리를 선포하는 것만 가지고, 아니면 거기 관계되는 국내 법을 만드는 것만 가지고, 그런 정도만 가지고는 실행이 되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더 나아가서 그 법에 기초한, 아니, 법통에 기초한 그 집행관할권 행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비로소 실행이 있다라고까지 본 적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훨씬 더 폭넓게 그렇게 그 실행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뭐 정책 성명이라든지 아니면 국제문서의 수락, 국내 법령 등과 같이 이런 경우 이걸 가지고도 이제 실행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우리가 그 법적 확신이나 신념의 이제 입증의 문제입니다. 이건 아까 여러분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ICJ의 판례를 보게 되면은, ICJ 판례를 보면 또 어떤 판례들은 그것을 기본적으로 국제관습법이 성립했다라고 주장하는 국가, 관습국제법이 성립했다라는 국가가 입증 책임을 진다. 그리고 그 입증의 대상은 일반적 실행의 존재뿐만 아니라 주관적 요소, 심리적 요소인 법적 확신까지 입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판례, 상당히 엄격한 입증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죠. 무거운 입증 책임을 요구하는 것인데, 그런 것도 있는데, 또 이제 다른 유력한 견해에 의하면은 그건 좀 너무 좀 과하다라고 해서 객관적 요소인 일반적 실행의 성립만 입증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관습국제법, 특정한 문제와 관련해서 관습국제법의 성립을 부정하는 쪽에서, 그쪽에서 법적 확신이 일반적으로 그쪽에서는 자, 한 A라는 국가, B 국가인데 A라는 국가가 주장하는 것이 영해 12L가 이제 관습국제법이 되었다라고 주장한다고 합시다. 그런 경우에 A라고 하는 국가는 일반적 실행에, 일반적 general practice의 존재만 입증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것에 영해 12L에서의 관습국제법성을 부정하는 B라고 하는 국가 쪽에서 일반적 실행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설령 일반적 실행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적 확신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견해에 따르면 일반적 실행의 그 존재를 입증하게 되면은 법적 확신의 존재는 추정되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법적 확신이라고 하는 것의 그 개념 자체도 좀 어렵기도 하지만은 입증 문제도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습국제법의 이제 효력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관행 및 법적 확신의 두 요건을 충족시키면은 관습국제법은 원칙적으로, 물론 원칙적이라는 얘기니까 예외가 있죠.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에 대해서 구성력을 발휘한다. 이게 이제 관습국제법의 상당히 그 강력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관습국제법은 일단 성립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에 대해서 구성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논쟁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조약과 관습 중에서 진정한 의미의 법원은 관습국제법만이 진정한 의미의 그 법원이 아니냐. 왜냐? 여기 보면 이제 법이라고 해서, 물론 그런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본다고 하시면 general applicability, 일반적 적용성, 어느 사회 내에서, 법 공동체 내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구성원들에게 대해서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법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정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관습국제법이야말로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관습국제법만이 진정한 의미의 법원이라고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아니면은 또 좀 더 양보를 해서 그 조약도 법원이라 할 경우에도 한다고 하면은 입법 조약, 아까 얘기했지만 lawmaking treaties, 입법적 조약까지는 법원으로 포섭할 수가 있다. 그런 견해가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또 더 contractual treaties의 경우에도 법원으로 봐야 된다. 뭐 그런 견해도 있는 것입니다. 예, 어쨌든 이 관습국제법의 효력 범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은, 일단 관습국제법이 성립하면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에 대해서 구성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전통적인 견해,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전통적인 견해를 살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전통적 견해라는 것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와 같이 비교적 이 국제사회가 특히 유럽권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동질적인 그런 그 국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또 국제 사회의 변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던 시대에 그럴 때 주로 적용되던 그 견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국제법은 전통 국제법과는 사뭇 다른 환경에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사회 변화의 속도가 이제 가속화되고 있고, 또한 국제법의 규율 범위도 전통 국제법에 비해서 아주 그야말로 획기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동시에 지금 현재 국제사회의 이질성, 유럽 국가들 중심만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현재 유엔 회원국이 193개 국가인데 아주 다양한 국가들 구성되기 때문에 그런 19세기적인 그런 전제에 기초해서 관습국제법률을 논의하는 것은 좀 문제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예전과 같이 이러한 유럽 국가들의 그런 실행의 기초에서 그런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 수렴되는 형태의 관습국제법의 운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예를 든다고 치면은 이제 국제형사법의 도전이라고 제가 얘기했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에 국제형사법의 경우를 본다고 하면 제노사이드라든지 특히 대표적으로 제노사이드, 집단 살해라고도 번역이 됐던 제노사이드 같은 경우에 이 경우에 일반적 시행, 제노사이드의 금지라고 하는 그게 거기에 대해서 과연 일반적 실행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굳이 이렇게 제노사이드와 같이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조차도 일반적 실행이라고 하는 그런 그 요건을 요구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여러 국가들뿐만 아니라 국제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규범적인 직관에 의해서, 즉 법적 확신에 의해서 그런 당연히 인정돼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냐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러한 국제형사법 등을 비롯한 일부 분야에서는 법적 확신이 압도적인 중요성을 갖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ICJ는 일반적 실행과 그다음에 법적 확신의 이 두 가지 요소를 계속 요구를 하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특정한 국제법 분야에 따라서는 더 이상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북해 대륙군 사건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 지도가 좀 나와 있습니다만은 북해 대륙군 사건 관련해서 이것은 여기 여러분들 1969년이니까 독일이 여러분들 지도 보시면 잘 아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지도를 볼 때 오른쪽에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시면 독일이 있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가 있고 그 다음에 독일의 유틀란드 반도 쪽으로 덴마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서독과 네덜란드, 서독과 그 다음에 덴마크의 사건입니다. 물론 케이스가 이제 두 개다 보니까 이렇게 복수로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이 사건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1958년도에 제1차 유엔 해양법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유엔 해양법 협약의 초안을 ILC가 작업을 했습니다.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ILC의 초안은 이제 하나의 단일한 초안이었는데 이것이 제네바에서 외교 회의가 열렸을 때 그때는 이것이 4개의 그런 조약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게 제네바 협약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륙군에 관한 협약이 있습니다. 이 협약의 제6조에 보게 되면은 거기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대륙군 경계 확장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합의에 의해서 해결하도록 할 것이고 합의가 없는 경우는 중간선 내지는 이제 등거리선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을 정당화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간선 또는 등거리선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58년도 협약에 여기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당사국인데 이 서독은 그 당시 서독은 당사국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경우에 이 1958년도에 이 관련 규정이 내지는 관련 규정의 내용이 비당사국인 서독에 대해서도 적용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조약법에서도 가장 제가 아까 좀 얘기를
빠뜨린 감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 바로 조약의 상대효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라틴어 표현으로 팍타 테르티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조약은 제3국을 혹은 제3자를 해하지도 또한 이롭게 하지도 않는다 라고 하는 원칙이 아주 기본 원칙이죠, 조약법상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그 네덜란드하고 덴마크가 이 1958년도 조약의 비당사국인 서독에 대해서 이 조약 규정을 직접 적용시키는 게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 덴마크하고 네덜란드가 주장했던 것은 뭐냐라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이 경우에 이것이 조약 규정이 아니라 이제는 이미 관습국제법으로 변환되어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일반적 실행과 그다음에 법적 확신이 존재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관습국제법이 성립하게 되고, 관습국제법이 일단 성립하면은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에 대해서 적용된다고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네덜란드와 독일은 그렇게, 덴마크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이것에서 이것이 이제는 관습국제법이 되었기 때문에 등거리선 또는 중간선 원칙이, 그래서 이 서독에 대해서 또 적용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여기 조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런 주장의 배경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 문제된 해안 자체가 좀 오목한 해안이 되어서 그냥 등거리선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 서독에 돌아오는 몫이 되게 적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독은 강조했던 것이 1958년도 제네바 협약, 대륙군에 관한 제네바 협약 제6조가 관습국제법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등거리선 원칙 대신에 the just and equitable share 라고 하는 것, 본인에게 정의롭고 그 다음에 또한 공평한, 예전에 형평한 몫을, 대륙군의 몫을 가져가야 한다, 뭐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죠. 아주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동시에 이 사건은 이 판결이 1969년도 2월 달에 났는데, 그것이 1970년도 1월 1일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해저광물 자원법을 해저광물 자원개발법이라고 하는 법을 입법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만, 원래 우리 정부에서는 우리 1광구에서 6광구까지 광구를 설정할 계획이었는데, 1969년도 2월 달에 이제 북해대륙부상권 판결이 나왔는데, 거기 보게 되면 대륙붕의 본질을 기본적으로 land mass, 육지를 구성하는 부분이 바다 속으로 into and under, 바다 속으로 또한 밑으로 natural prolongation, 자연적으로 뻗어나는 연장된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는 거죠. 그렇게 판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 볼 때 그러면은 한반도가 바다 속으로 계속 가다가 결국은 이 오키나와 해구 이 지역까지 계속 연장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7광구예요. 그 법에 의하면 7광구. 이 지역에 대해서도 중간선을 넘어서, 대체로 중간선을 넘어서 이 해저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본다고 치면은 그 당시에 한국 정부가 ICJ의 판결을 포함한 국제법상의 변화 같은 것들을 대단히 신속하게 채택을 해서 국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펼친 경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법에 대한 적극적 활용, ICJ 판결의 적극적 활용의 한 예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거쳐가지고 결국은 1974년도에 이 유명한 공동개발구역, 한일 간의 공동개발구역이 설정이 되게 된 것이죠. 좀 너무 케이스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ICJ가 1969년도 북해대륙붕 사건에서 조약상의 규정이 관습국제법으로 전환하기 위한 요건을 설치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본다고 치면은 그것은 일단은 관계에 문제가 되는 조항 자체가 그것이 최소한 잠재적으로라도 of a fundamentally norm creating character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규범 창설적인, 근본적으로 규범 창설적인 그러한 성격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계약적인, 기술적인 그런 성격 가지고는 곤란하고 규범 창설적인, 달리 얘기하면 입법적 그런 성격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인데, 두 번째는 자, 그렇게 해서 조항이 입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약에 대해서 아주 그냥 widespread, 광범위하고 숫자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또 representative, 국제사회, 아주 다양한 국제사회의 여러 그런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골고루 대표하는 그러한 참여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됩니다. 여기서 특히 그 이해관계가 whose interests are specially affected, 그렇게 표시하고 있는데, 그 이해관계가 특별히 영향을 받는 국가들을 포함하여, 그래서 예를 든다고 치면 이제 해협에 관계되는 그러한 조약을 체결한다고 합시다. 스트레이트. 그런 경우라 치면은 그 이해관계가 특별히 영향받는 국가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해협 연안국들은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해협을 이용하는 해양 강대국들, 이런 국가들도 다 그 조약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포함해서 아주 widespread하고 그 다음에 representative한 참여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참여만 한 것만 가지고로 끝나는 건 아니고, 동시에 그 조항의 의미에 따른, 그 조항의 취지에 따른 그러한 상당히 또한 광범위하고 동시에 좀 획일적인 그러한 실질적으로 일관된 그러한 실행이 또한 있어야 한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이해관계가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의 실행을 포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라고 그러면, 이런 요건들이 충족이 된다고 하면은 원래는 조약상의 규정으로서 상대효의 원칙에 제약을 받던 조항도 이제 그것을 변신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환이 관습국제법으로 전환되어 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 조약 당사국이 아닌 국가에 대해서도 구속력을 발휘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긴 한데 제가 좀 빨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여러 번 얘기 나오지만 그 이해관계가 특별히 영향받는 국가.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모든 국가의 조약에 참여, 아니면 그 조약 규정의 내용에 따른 실행이 똑같이 카운트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이고, 여기서 보면 특히 강대국들, 더 영어로 그런 거 쓰지 않습니까? more equal than others, more sovereign than others. 다른 국가들보다 더 평등한, 더 주권적인 그러한 역할이나 기능을 보수하는 것이죠. 이런 표현을 보면 제가 지금까지 계속 거의 한 50분에 걸쳐가지고 이 조약법의 국제법 법원에 관계되는 기술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뤘는데, 이 강의 초도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법과 힘의 그런 상호작용 같은 부분들을 여기서도 좀 잘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지역적 관습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특수한 종류의 관습으로서 특정한 지역 또는 집단의 국가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실정성에 관해서 논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관습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원래 관습이라면 성립하면 모든 국가에 대해서 구속력을 발휘한다 말이죠. 그런데 지역적 관습이라는 것은 이건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ICJ 등에 의해서 지역적 관습도 인정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현재는 널리 인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면은 집요한 반대적 원칙. 제가 아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덜 있었던 것 같은데, 관습국제법을 성립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국제공동체의 모든 국가에 대해서 구속력을 발휘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예외, 원칙적입니다. 예외는 뭐냐고 하면 그 관습이 형성되는 과정. 관습이 형성되고 있는 과정에서 일단 관습이 성립하고 나면 안 됩니다. 관습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그런 관습 내용에 대해서 집요하게 일관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한 국가의 경우는 관습이 성립하고 난 다음에도 그 관습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persistent objector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집요한 완고한 반대제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고 치면은 이 관습의 성립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가의 의사라고 하는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고 치면은
지구상의 특정한 지역에서 그런 국가를 상관해서 구속력을 발휘하는 관습 법규의 생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 얘기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뭐 이미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ISJ 같은 경우에도 인정을 하고 있고, 다만 그 요건은 더 엄격합니다. 그 일반적인 관습보다 지역적 관습 내지는 특수한 관습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좀 더 엄격한 것은 사실입니다. 뭐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것을 이제 조건으로 해서 관습국제법이라는 개념 자체는 널리 인정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ICJ가 1950년도에 비호가 사건, 그 다음에 1960년대에 이제 포르투갈 vs 인디아 해서 이 Right of Passage of Indian Territory 해서 인도 통일령 사건, 인도령 통일 사건, 인도령 통일 사건 등에서 지역적 관습의 개념을 인정했고,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그것은 두 국가만, 이것도 뭐 지역에서 여러 국가가 아니라 regional custom이 아니라 그냥 두 국가, 포르투갈과 그다음에 인도, 이 두 국가만이 관여된다라고 해서 관습의 성립을 부인할 이유는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지역적 관습이라는 것은 이미 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 관습법에 비해서 합의의 요소, 국가 의사들의 합치에 의한 합의의 요소가 더 강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일종의 묵시적 조약에 가까운 것을, 묵시적인 조약에 가까운 것을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성립과 관련해서 더 엄격한 요건이 요구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뭐 지도가 이제 여러분 뭐 지금 한 50분 넘게 계속 제가 얘기만 해서 지루할 것 같아서 지루해 하실 것 같아서 지도를 한번 넣었습니다만은 그 남미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바가 있는 1950년도에 어사일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것은 이제 페루하고 콜롬비아 간의 지도에 나오지 않습니까? 페루 콜롬비아 간의 사건인데, 이게 이제 페루에서 그 아이델라 도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그 실패로 돌아가니까 이 사람이 자기 이제 그 안전을 위해서 리마에 있는 콜롬비아의 그 대사관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그러면서 이제 콜롬비아에서 뭐라 얘기하냐면은 페루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안전한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safe conduct, 안도권이라고 하고 안전 통행증 같은 것들을 이제 발급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문제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서 그 콜롬비아가 얘기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정치범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교적 비호를 부여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요구들을 한 겁니다. 페루에 대해서.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됐던 부분이 바로 뭐냐라고 하면은, 문제 핵심이 콜롬비아가 주장한 규칙이죠. 즉, 여기서 문제됐던 것은 과연 이 사람이 아이델라 토레가 정치범인지 아니면 보통범인지를 비호를 부여하는 국가가, 외교적 비호를 부여하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동시에 아주 디피니티브, 확정적으로 이렇게 정할 수가 있는 것이냐, 성격 규정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이냐. 그래서 여기 보면 the alleged, 그 ICJ의 판결의 부분을 보게 되면 the alleged rule of unilateral and definitive qualification of the offense, 그 범죄를 어떻게 qualify 하느냐, 성격 규정 짓느냐에 대해서 비호 부여국이 일방적으로 또한 또 확정적으로 할 수 있냐. 이러한 규칙이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지역 관습으로 성립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ICJ는 그런 주장을 배척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사일럼 사건이 상당히 흥미로운 것이고, 그다음에 좀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관습국제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예외, 이미 말씀드렸죠. 지속적 혹은 집요한 반대제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1952년에 유명한 사건인데, 영국과 노르웨이 간의 업 분쟁 사건에서 이러한 지속적 내지는 집요한 반대제의 원칙을 뒷받침하는 그러한 판시가 있었습니다. 예, 자, 제가 벌써 한 55분 정도 강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조약과 관습에 관한 얘기를 마쳤기 때문에 잠깐 브레이크를 갖고 그다음 이어서 나머지 법원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포즈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이어서
법의 일반 원칙 이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사실 뭐 법의 그 국제법의 법원이라고 하는 연원이라고 하는 대단히 그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를 또 내용도 상당히 많은 것을 지금 제가 뭐 1시간 정도에 걸쳐서 상당히 빡빡하게 말씀드려서 여기 참 들으시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머지 부분은 법의 일반 원칙을 살펴보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이어서 판례와 학설, 예,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유엔의 결의라든지 유엔 총회 결의, 예, 그리고 일방적 행위, 또 연성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예, 강의를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 한 뭐 2시간 정도로 예정을 했던 것인데, 예, 지금 내용도 상당히 좀 딱딱하고 해서 이걸 좀 속도를 내서, 예, 마무리 짓도록 좀 하겠습니다. 예, 제가 뭐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한 2시간 정도에 걸쳐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네, 여러분. 예. 자, 그럼 이어서 국제법의 윤언, 국제법의 법원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휴식을 취하기 전까지 국제법 법원론에 관한 일반론을 얘기를 하고, 또한 조약과 관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그럼 이어서 이제 법의 일반 원칙, 판례와 학설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법의 일반 원칙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General Principles of Law에서 recognized by civilized nations, 그래서 문명국에 의해서 승인된 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개념을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면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내 재판소, 국내법이나 국내 재판소에 집적된 법적 추론이라든지 아니면 또 사법적 유추 중에서 등의 여러 요소 중에서 국제관계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국내법이라든지 뭐 아니면 또 국내 법원의 여러 가지 뭐 실행 등 이런 것 중에서 그 중에서 특히 국제관계에도 적용이 가능한 것을.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법의 일반 원칙,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국내법에 의해서 문명국에 의해서 승인되려고 했으니까, 예, 국내법에 의해서 승인된 그러한 원칙 중에서 국제관계에 적용 가능한 것,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입법적인 영역, 이것은 PCIJ 규정입니다. ICJ의 선행했던 기관인 PCIJ, 상설국제사법재판소의 시절에 이 규정이 만들어질 때 논의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것은 원래 제한자들은 국제법의 자연법적 요소 내지는 객관적인 정의의 원칙을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실정법주의, 법 실증주의가 좀 강한 그런 시대로 알고 있는데, 막상 그때 논의하는 걸 보게 되면은 그래서 보면 다수는 또 자연법 요소를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그때 10명의 위원회 멤버죠. Advisory Committee of Jurists, 그래서 법률가 자문위원회의 의장이었던 벨기에 사람인 데강 이런 사람들, 데강 남자 이런 사람들이 특히 그런 분위기를 주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이제 법 실증주의자들이 이제 반대를 하면서 지금과 같은 형태로, 원래는 이게 자연법적인 형태로 그것이 규정될 수도 있었던 것인데, 그런 법 실증주의자들에 의한 그런 이의 제기로 해서 이런 절충적인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적용할 법규가 없으면 어떡할 것이냐, 즉 조약도 없고 관습도 없다. 이럴 경우에 그러면은 그 사건을 그 분쟁을 처리하는 재판소는 그러면 재판 불능을 선언해야 됩니다. 그래서 non requiesce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재판 불능, non requiesce라는 말은 이제 법규가 it is not clear, 법규가 분명치 않다, 그래서 우리는 재판을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약이나 관습에 이러한 흠결이 있는 경우, 라쿠나가 있는 경우, 흠결이 있는 경우,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그런 경우는 국내법 쪽으로 눈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 국가의 국내법이 공통되다든지
여러 국가의 여러 기본적으로 여러 국가의 국내법의 공통된 원칙 중에서 국제관계에 적용 가능한 것들,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그런 그 흥별을 메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판 불능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일반 원칙이 독자적인 그런 국제법의 연원을 구성한다라고 하는 데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지만은 그 활용 빈도나 범위는 제한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국제형사법 같은 경우에 보면은 ICC 로마 규정 21조 같은 데를 보면은 국제형사재판소가 적용할 법규를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이제 물론 로마 규정 ICC 스태튜트라든지 아니면 또 범죄 구성 요건이라든지 또 소송 및 증거 규칙 이런 것들을 우선시하지만은 거기 보게 되면은 그리고 또 관계되는 관련되는 적용 가능한 조약 등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보게 되면 또 언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General Principles of Law입니다. 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ICC가 이끌어내는 그러한 세계 여러 법계에 속하는 국가의 국내법으로부터 ICC가 이끌어내는 도출해내는 그러한 General Principles of Law 법의 일반 원칙 또 ICC가 적용할 수 있는 적용 법규의 하나로서 언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고 보시면은 이 분야에 따라서 또 법의 일반 원칙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이것이 재판 절차와 관련된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제 원형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국제재판소, ICC를 비롯한 국제재판소에 의해서 적용된 법의 일반 원칙들의 예를 본다고 하시면 신의 성질의 원칙이라든지 금반의 원칙, 권리낭의 금지 등등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형평 개념, equity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equity 개념이라는 것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ICJ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이제 38조 2항 같은 데 보게 되면 ICJ 규정 38조 2항 다시 뒤에 좀 보겠습니다만 분쟁 당사국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ICJ는 ex equat bono 형평과 선의 관념에 따라서 재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형평이라는 관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아까 언급했던 그런 해양경계 획정이라든지 등등 관련해서 이제 이 equity라는 개념이 국제법에 제법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는 영미법상의 영미법에 보면 이제 common law와 그다음에 equity law가 있는데 영미법상의 형평법에서 등장하는 개념인데 이것이 과연 국제법상의 법원을 구성한 데 대해서 논란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보게 되면은 다시 여기서는 이런 논의를 행함에 있어서 형평의 종류를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equity infra legem이라고 해서 실정법규 하에서의, 안에서의, 하에서의, 아래서의, 혹은 안에서의 형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실정법규를 조약이나 관습을 해석을 해보니까 거기서 가능한 해석이 몇 가지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런 경우에 구체적 사건에 가장 타당한 그런 해석을 선택하는 것. 이런 경우를 가리켜가지고 바로 실정법규 아래에서의 혹은 안에서의 형평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는 당연히 국제법이나 국내법이나 다 이제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메요스강 사건, 메요스강 인수 사건에서 허슨 판사, 맨리 허슨 미국 출신의 판사죠. 아무래도 미국 출신이다 보니까 이러한 형평법에 좀 더 친근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도 개별 의견을 통해서 법의 일반 원칙으로서 형평이 국제법의 일부를 구성한다라고 판시했는데 그것은 이런 형평, 방금 얘기한 equity infra legem이라는 것은 이것은 국제법에 내재하는 그런 관념이다 하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또 두 번째 나온 것이 실정법규를 보충하는 그러한 형평. 그래서 약간 말이 어렵습니다만 equity private legem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실정법이 흥별되어 있습니다. 조약도 없고 관습도 없단 말이지.
혹은 또 불충분하게 규율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보완하는 경우, 즉 실정 국제법규의 한계를 보완해 주는 것,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치면 이것은 보호적인 법원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가장 논란이 되고 가장 강력한 형태의 그러한 그 형평 개념이 바로 실정 국규를 깨뜨리는, 위반하는 그러한 형평입니다. 그래서 equity contra legem입니다. 그래서 조약과 관습이 있는데 어떤 문제를 분쟁을 해결해야 되는데 조약과 관습이 있는데 그것이 이게 보니까 이게 좀 타당치 않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아예 그냥 실정 법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공평, 형평의 개념에 기초해서 분쟁을 처리할 수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당사국 간에, 분쟁 당사국 간에 합의가 없이는 재판소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38조 2항에 보게 되면은 제38조 1항의 제2호는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 형평과 선에 따라서 사건을 결정할 본재판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 즉 당사국 간의 합의가 있을 때는 ICJ가 그 실정 법규를 뒤로 밀어놓고 ICJ 스스로의 판단에 비추을 때 가장 공평하고 가장 그런 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에 따라서 재판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이 바로 equity contra legem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당사국 간의 분쟁 당사국 합의가 있어야만 운영 가능한 그러한 형평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법의 법원이라고 그 법원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제38조 2항이 PCIJ나 ICJ에서 활용된 예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다라는 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제 그 형평의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equity infra legem, equity private legem 이런 것들은 이제 국제법의 법원으로서도 기능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equity contra legem은 법원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그 다음에 판례와 학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ICJ 규정 38조 1항에 보게 되면 이제 D의 보조적인 그런 법원으로서 subsidiary means로 나오죠. For the determination of rules of law 해서 판례와 학설이 나옵니다. 첫 번째 판례는 이제 영어 표현으로 보로 유사하겠습니다만은 jurisprudence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판례. 그래서 이것은 이제 ICJ 규정에서 얘기하고는 재판상의 판결, 그리고 judicial decisions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PCIJ, ICJ 또 각종 중재재판소 등 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활동하는 그러한 그 판결만이 아니라 사법상의 결정만이 아니라 국내 법원의 판결도 포함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 국제 문제를 다루는 그런 판결 같은 경우는 그것은 비록 국내법상의 판결이지만 동시에 국제법상의 보조적인 법안으로 작동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선례 구속성의 원칙이죠. stare decisis, 뭐 영어식으로 읽으면 stare decisis 혹은 뭐 stare decisis 여러 가지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국제 판례는 선례 구속성을 갖지 않으며 그 효력은 분쟁 당사국에만 영향을 미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ICJ 규정 59조에 나오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ICJ 규정 38조 1항의 D호에 보게 되면은 그 경우는 59조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하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선례 구속성이 있는 게 아니죠. 영미법 그 판례와는 달리.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ICJ는 법적 안정성의 확보를 위해서 자신의 선례를 존중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판례가 그래서 ICJ 규정을 보게 되면 판례는 단지 보조적인 법원에 불과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 보게 되면 판례가 아주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국제사회에 보게 되면 그런 통일적인 입법기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CJ가 그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그 전개한 여러 가지 그런 법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현재 국제법의 파악에 있어서 실정 국제법규의 파악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지어 ICJ 판결이 그 새로운 국제법규의 창설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에 있어서 특히 ICJ 판례는 관습국제법규의 성립을 확인하거나, 그래서 ICJ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969년도 죄악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여러 많은 규정은 ICJ가 이 규정은 이제 관습국제법규를 반영한다라고 선언한 그런 예가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관습국제법규의 성립을 확인해주는 그런 기능도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 관습국제법규를 성립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1949년도에 유명한 배상 사건, 유엔 복무중에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사건에서 ICJ가 유엔의 국제법 주체성을 확인했다든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영국과 노르웨이 간의 분쟁 사건에서 특히 직선 기선에 관한 그런 노르웨이가 사용했던 직선 기선에 관해서 ICJ가 그것이 국제법상 합법적이다라고 판시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직선 기선이 국제법상 합법적이기 위한 요건들을 언급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부분은 1958년도에 제네바 협약을 만들 때 거기 일부 수정이 되겠습니다만 대폭적으로 거기 채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게 되면 이제 우리가 판례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학설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학설, 그 영어로는 doctrine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근대 국제법의 형성 초기에는 실전 국제법규의 미발달로 인해서 학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제 오늘날에 있어서는 예전같이 그렇게 학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국제법에 불명확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학설은 학설의 가치는 좀 무시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히 저명한 학자들의 그런 견해 같은 경우는 ICJ 이런 그 재판 과정에서 널리 인용이 되면서 그 분쟁 당사국의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런 근거로서 널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판례와 학설,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러니까 ICJ 규정 38조 1항에 언급되어 있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그 유엔 총회 결의라든지 또 뭐 일방적 행위라든지 또 이제 그 연성법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유엔 ICJ 규정 이런 등장이 언급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교과서라든지 기타 학술적인 그런 문헌에서 널리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엔 총회 결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국제기구의 결의 중에서 내부 조직이라든지 그 내부 조직 또는 뭐 기술적인 규칙에 관한 것은 그 기구 내에서 당연히 구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고 치면은 국제결의를 통해서 어떠한 그 멤버를 제명한다든지, 아니면 또 예산을 채택한다든지, 뭐 그런 결의들은 내부적으로 당연히 구성해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 결의가, 유엔 총회 결의가 그런 국제법적인 그런 규칙을 언급하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그러면은 그것이 채택이 되면은 바로 유엔 멤버들에 대해서, 회원들에 대해서 구성력을 갖느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내부 규칙과 달리 내부적인 조직이나 기술 규칙에 관한 것과 달리 유엔 총회 결의 중에서 회원국의 장래 행동에 관한 규칙의 정립, 국제법상의 규칙의 정립에 관한 것은 구성력이 없고 단지 권고적인 효력을 하는데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입니다. 자, 이 부분을 둘러싸고 상당히 많은 그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 특히 이 1960년대, 특히 70년대에 들어와서 유엔 총회 결의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지위를, 보다 강력한 지위를 부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특히 그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 뭐 얘기는 간단히 보면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유엔 총회야말로 지금 현재 전 세계 193개 국가가, 그리고 지금 현재 유엔은 뭐 거의 사실은 보편적인 국제기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국가들이 유엔 총회에서 대표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 국제법 규칙에 관련해 가지고 일정한 합의에 이른다라고 해서, 그래서 결의가 채택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국제법 구성력 있는 국제법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가 됐던 것이죠. 특히 이미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해서 수적 우위에 기초해서, 개발도상국이 수적 우위에 기초해서 이러한 주장들을 강력하게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히 모든 유엔 총회 결의가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유엔 총회 결의 중에서도 전원일치라든지 아니면 압도적인 다수에 의해서 채택된다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유엔 총회 결의가 영어로 얘기할 땐 resolution입니다만은 그중에서 특히 declaration, 국제법상의 그런 중요한 원칙이나 규칙을 선언하는 declaration이라는 용어가 명칭이 붙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그 자체의 법적 구성력, 단지 권고적 결의가 아니라 법적 구성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다뤄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 단계에서 이러한 종류의 총회 결의 자체가 국제법의 법원으로서 국제법규를 창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것이 권고적 효력을 넘어서서 바로 법적 구성력을 갖는 그런 국제법의 법원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럼 거기서 얘기가 끝나는 것이냐? 그건 아니고 이들 결의가 동시에 이 국제법 법원론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법적 확신, 오피니언의 이율에서 관습국제법규의 성립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그런 주관적, 심리적 요소인 오피니언 이율의 그런 확인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 결의는 법이 창조되는 중요한 전단계이며, 관습법의 형성에 불가결한 법적 신념이 국제사회의 각 국가 간에 생기고 있는 유력한 증거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특히 그것은 이제 1980년도 니카라과 사건에서, 그 사건에서 여러분 니카라과 사건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1979년도에 그 니카라과에 이제 산디니스타 정부가 들어섭니다. 그래서 이 정부는 그 전에 미국의 지원을 받던 소모사 정권을 이제 몰아내고 상당히 사회주의적인 그런 색채를 띤 정권입니다. 이 정부가 들어서자 1980년부터 미국의 대통령을 역임했던 레이건 대통령, 상당히 보수적인 반공주의자였죠. 그 입장에서 볼 때는 니카라과가 그야말로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 여러 가지 군사적인 그런 압박도 가하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니카라과가 그냥 힘으로서는 미국을 상대할 수가 없으니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건을 가지고 ICJ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1984년도에 그 ICJ에서 그 관할권과 그 다음에 수리 가능성에 관한 것을 판단을 했고, 86년도에 가서는 본안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거기서 문제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국제관계에서 무력 불행사의 원칙, 무력 행사의 금지의 원칙이라든지, 또한 이제 내정 불간섭의 원칙, 이런 것들이 관습국제법으로 성립되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바로 그 ICJ가 상당히 많이 참조했던 것이 바로 유엔 총회 결의고, 그런 것의 바탕에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 총회 결의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서는 바로 국제법상의 구성을 갖는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그 자체로서 그냥 법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의 법원론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교과서들이 많이 다루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일방적 행위, unilateral acts 라고 하는 부분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법원성 관련해서 이것은 법의 연원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의무의 연원에 이제 불과하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오는 사건이지만은 1974년도에 그 핵실험 사건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이제 1970년대 초반에 그 프랑스가 핵실험을 하면서, 그 당시만 해도 이 대기상에서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대기 실험을.
그래서 실험을 하면서 그것을 물론 뭐 프랑스 파리 근처에서 한 것이 아니라 저기 남태평양에 있는 그 자기 영토에서 핵실험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국가인 오스트레일리아하고 뉴질랜드, 호주하고 뉴질랜드 이런 쪽에서 상당히 그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자기들 그 환경에 오염될 수도 있기도 하고 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ICJ에 가져간 것입니다. 사건을. 제소를 했는데, 프랑스 상대로. 그런데 이것이 ICJ에 이제 펜딩되어 있는 상태,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프랑스의 뭐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대통령이 나와서 앞으로 우리가 더 이상 대기상에서의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 프랑스에 의한 일방적인 행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은 프랑스에 대해서 국제법상 구속력이 있는 의무를 발생시킨다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건들이 공개적으로 발표할 것, 또한 이를 준수할 의지를 표명할 것, 또한 권한 있는 자, 이게 중요하죠. 권한 있는 자에 의한 발표가 되어야 될 것. 동시에 그것이 애매한 무슨 뭐 정책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명백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발표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들이 이제 갖춰졌기 때문에 이 경우에 더 이상 사건을 더 이상 진행할 그런 실익이 없어졌다라고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제법 상당히 국제관계 중요하죠. 그래서 특히 이제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또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자국을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 예가 있습니다. 아마 국가 영역 부분에서 나올 수가 있을 텐데, 동부 그린랜드 사건 같은 경우도 바로 1919년도에 노르웨이의 외교부 장관이었던 이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행한 선언에 대해서 그 당시에 PCI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서 사건을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히 권한 있는 자, 외교 관계에서 권한 있는 자들의 말 같은 것들은 잘못하면 이것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구속력 있는 그러한 약속으로 행위로 간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어서 이제 연성법을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성법이라는 게 soft law입니다. soft law, hard law가 아니라 soft law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정의석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은 법과 정치 사이의 중간지대적 성격을 지닌 일종의 국제적 행동 원칙입니다. 자, 행동 원칙이죠. 또 이것이 완전히 그냥 조약이나 관습과 같이 하드로로 법으로서 굳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정식의 법적 구속력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소프트하지만 그러나 규범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임플리케이션을 갖는다. 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것 또한 로어다. 그래서 이 소프트 로어라고 하는 것의 표현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은 이것은 형용 모순이다. 뭐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사실 널리 사용되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예, 특히 이 소프트 로어가 특히 갖는 장점은 뭐냐라고 하면은 유연하고 융통성이 있고 또 비공식성, 포용성 등의 이제 특성을 인해서 광범위하고 유연한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이제 상당히 기여를 한다. 특히 국제환경법 같은 경우죠. 네. 그래서 국제환경법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구온난화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가 처음에 등장할 때 이런 경우에 당장 하드로 아주 구체적인 그러한 내용을 갖는 그런 하드로 조약이나 특히 조약 같은 것들을 채택하기는 쉽지가 않은 겁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거죠. 이런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소프트로어의 형태로 해서 소프트로어의 형태로 그 문제를 제기하고 뭐 예를 들면 유엔 총회 결의라든지 아니면 또 그런 뭐 여러 가지 국가들 간의 선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 하드로는 아니지만도 나름대로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제기하고 또 향후 채택될 그런 법 규칙의 방향 같은 것을 제시해 두는 것이 상당히 유용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엄격한 그런 요건을 다 갖추고 있는 하드 로우가 아니라고 해서 그럼 법이 아니다. 이렇게 봐서는 곤란한 것이죠. 우리가 아까 유엔 총회 결의와 관련해서도 그것이 비록 구속력 있는
법원은 아니지만 그러나 국제법원에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라고 얘기한 거와 유사한 뭐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법원 간의 관계를 맞추고 난 다음에 이 국제법의 법원을 관한 이제 논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법원인 조약과 간섭은 규범적 지혜 측면에서 대등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양자가 충돌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해석 원칙에 따라서 해결한다. 그래서 렉스 포스테리오 해서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든지 아니면 렉스 스페키알리스 해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 뭐 등등 이런 것에 의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는 뭐 켈젠 같은 분들은 보면은 이제 특히 관습국제법에 대해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런 뭐 아니면 법원론상의 그런 우월적 지위 같은 것들, 조약에 대해서 우월적 지위 같은 것들을 이제 부여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실제에 있어서는 명문화되는 그런 선행 조약이 불문의 후속 관습법에 의해서 무효화된다든지 변경될 가능성을 상정하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조약에서 아주 명문적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불문의 후속 관습법에 의해서 변경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좀 그런 경우는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도 쉽지는 않은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서 국제 법원론에서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좀 살펴볼 필요도 있었긴 했는데 강행규범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른바 전통 국제법 시대는 법이라는 것은 국제법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임의규범이다. 이us dispositivum에서 국가 간의 합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폐지할 수 있다, 이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임의규범으로 봤던 것이 전통 국제법 시대의 일반적인 관념인데 이것이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와서는 상당히 변화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국제법에 있어서도 모든 규범을 동등한 그런 규범적 지위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강행규범의 경우는 통상적인 임의규범보다 우월적인 지위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어떤 분들은 이제 자연법의 부분적인 부활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너무 지나친 법실증주의, 국가 의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런 접근 방법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대참화를 초래했다라고 하는 반성의 기초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좀 최소한 부분적으로 자연법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국제사회에 등장했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1999년도에 채택이 된 조약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53조에 규정된 강행규범 유스 코겐스. 이제 국제법 체계 내에서도 유스 코겐스 강행규범이 존재한다. 즉 국가들의 의사에 의해서 로부터 이탈할 수 없는, 이게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죠. 영어로 얘기할 때 non-derogability, derogate from, 영어로 보통 동사구로서 derogate from이라는 쓰는데 이탈할 수 없는 그런 근본적인 중요성을 갖는 규칙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제가 뭐 조약법 시간에 상당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이제 그러면 여기서 53조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a peremptory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일반 국제법상의 강행규범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약을 체결할 당시에 그 조약이 강행규범과 위배, 강행규범에 저촉되는 경우에 그것은 조약은 무효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제2문에서 강행규범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or the purposes of the present convention 하면서 a peremptory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is a norm accepted and recogniz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f states as a whole. 그래서 국제 공동체 국가들로 구성되는 국제 공동체 전체에 의해서 수락되고 동시에 승인된. 근데 어떻게 승인된 것이냐? 뭐가 승인됐냐?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여기 나옵니다. As a norm from which no derogation is permitted. 그로부터 이탈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가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탈할 수 없는
그건 이미 규범이 아닌 강행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 추가적으로 and which can be modified only by a subsequent norm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having the same character. 그래서 강행 규범이라는 것은 그것은 동일한 그런 규범적 지위를 갖는 다른 강행 규범, 새로운 강행 규범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통상적인 그런 임의 규범이라는 통상적인 규범에 의해서는 변경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국제법에 있어서의 자연법의 부분적 부활을 선언하는 그런 규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금 1시간 반 정도에 걸쳐서 국제법원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상당히 복잡하고 제법 무거운 얘기를 1시간 반 동안 들으셔서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얘기를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사실 제가 평소에 강의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여러분도 느꼈겠지만은 이 국제법의 법원론 관련해서 아주 다뤄야 될 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좀 줄여서 조금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상당히 많은 디테일들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이 국제법의 법원론에서 우리가 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좀 약간 간과하기 쉬운 그런 측면이 있어 몇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주로 이 논의가 ICJ 규정 제38조 1항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 이 강의를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로부터 좀 벗어나야 된다라고 얘기가 좀 못합니다만은, ICJ 규정 제38조 1항에 대한 표현이 약간 좀 문학적인 표현을 썼습니다만, 주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좀 더 넓고 깊은 시각에서 법원론에 재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ICJ 규정 38조 1항이라는 것은 그것은 그 시대의 산물입니다. 그 당대의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국제법의 규범 체계를 1차 규범 중심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 이것은 이제 국가책임법에서 나온 유명한 표현입니다만은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권리와 의무, 이런 1차 규범을 중심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제 자연법의 부분적 부활까지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1차 규범 중심주의를 탈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참 국제법의 성질에 관계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과연 국제법도 법이냐? 이런 논의들이 여러 각도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국내법이라는 것은 1차 규범, 그래서 개별적인 그런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 1차 규범에 더해서 그런 개별 규정들을 체계로서 묶어주는 시스템타이즈, 체계화하는 그러한 규칙으로서 제2차 규칙도 가지고 있다. 2차 규범도 가지고 있다. 근데 과연 국제법은 그러냐? 네? 국제법은 그냥 어떻게 보면 단순한 1차 규범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네. 그 법의 개념이라 유명한 책을 쓴 H.L.A. 하트로 책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국제법을 다루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set of rules, 그 개별 규칙들을 그냥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치면은 체계화된 그런 규범 체계는 아니지만, 체계화된 그런 규범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것을 그 국제법을 법으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특히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자연법의 부활도 논의되고 있는 지금 현실에서 좀 국제법 법원을 조금 더 체계적인 관점에서 좀 볼 필요는 있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관련해서 조금 본다고 하면은 국제법을 체계로 만들어주는 그런 일종의 메타 규범도 법원론의 논의 대상에 적극적으로 포섭해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도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국제법규 간의 충돌 시에 이를 조정하는 규범이라든지 아니면 또 국제법의 규범성 자체를 보장해주는 규범 등을 포함해서 이러한
국제법의 법원론 자체를 좀 더 넓고 깊은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법원론이라는 것이 이것이 그냥 이렇게 독립된 공간에서 독립되고 폐쇄되고 중립적인 공간에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어디까지나 힘이라고 하는 국제사회에서의 피할 수 없는 요소인 힘이라고 하는 요인이 작동되고 있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수업에서도 드러나다시피 어떻게 보면 상당히 특히 형식적 법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더라도 내용이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또 ICJ 판결들 이렇게 보다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실질적 의미의 법원, 실질적 의미에서의 국제법의 법원이라는 부분들, 즉 국제법규의 국제법규를 발생시키고 변경시키고 소멸시키는 그런 요인들, 즉 힘의 파워의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놓치기 쉬운데 그런 부분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샤를드 리셔가 특히 국제공법의 이론과 현실에 관한 아주 대단한 책이죠. 이 책, 원래 포로로 쓴 책입니다만 이 영어 번역판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제법의 형식적 법원에만 주목하는 견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보면은 너무나 the independence of their discipline, 국제법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 영역의 그런 독립성 같은 것들. 우리가 자꾸 파워 같은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정치학하고 유사해지는 것, 경계가 흐려지는 것 아니냐. 라든지 아니면 또 그 방법의 순수성 같은 것들. 이런 것을 강조해가지고 형식적 법원론에만 집착을 한다고 하죠. 근데 이런 경우에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sterile formalism 하는 거죠. 그야말로 불모의 그런 포멀리즘, 형식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blind alley, 거기에 이제 그러한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가게 되는 위험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슬라이드 본다면은 특히 이분이 우리가 논의했던 관련해가지고 관습국제법 관련해가지고 여기서 the great power, 즉 강대국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강대국들의 그런 파워 폴리틱스, 권력 정치를 정당화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현실로서 우리가 그걸 정확히 관찰을 하고 그러고 나서 법원론에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 거죠. 여기 보게 되면은 강대국들의 역할이 관습국제법 형성에 있어서 늘 결정적이었다라고 하면서 특히 역할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은 그냥 관행에 대해서, 유세지에 대해서 뭘 주냐는 건 바로 effectiveness, 실효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강대국들, 우리가 북해대륙 사건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특별히 이해관계가 영향을 받는 그런 국가들, 그중에 특히 강대국들도 포함이 되는 거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대국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바로 관행에 대해 어떤 유세지에 대해서 이러한 effectiveness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effectiveness, without which the legal conviction, condition of general assent would find no sufficient basis in social reality. 그렇게 해야만, 그렇게 실효성을 부여해야만 바로 opinio juris, 관습국제법의 성립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그런 opinio juris가 social reality, 사회적 현실에서 충분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게 없으면 강대국들이 참여해서 그러한 실효성을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이러한 오피니언 유리스 같은 것들이 성립하기 어렵다. 참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무슨 강대국들에 의한 파워 폴리티스를 정당화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현실 세계에서 볼 경우에 결국은 우리가 한편으로 규범, 법이라고 하는 요소 강조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것이 늘 이 파워라는 요소와 밀접한 그런 관련하에서 작동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국제법의 규범성을 배양할 것이냐. 동시에 특히 한국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아주 강대국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너무 규범성만 강조해서 현실과 동떨어진 규범성만 강조해서 곤란한 것인데
현실을 명확히 파악한 기초 위에서 국제법의 규범성을 최대화해서 우리 그 국가의 한국의 그러한 그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정책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국제적인 삶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문제죠.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국제법원론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이 긴장관계 이 부분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국제법원론을 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국제법원론에 관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